목요일에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탄핵 심판 변론기일이 잡혀 있습니다. 네. 10차 변론기일인데 가장 눈에 띄는 게 조지호 경찰청장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뭐 구인영장도 발부되고 출석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중요한 진술을 좀 할 걸로 보십니까? 지금 그 검찰에서 조사받은 조서의 내용이 지난 화요일 기일에 이제 증거 조사 절차에서 드러났죠. 그렇죠. 사실은 본인 건강 상태가 워낙 안 좋아서 지금 사실은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뭐 거짓말을 섞거나 뭘 감추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6차례 전화 걸어서 다그쳤다. 빨리 끌어내라고 그런 취지의 조서가 공개됐는데 뭐 그런 취지로 그 헌재에 나와서도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8차에서 끝내지 왜 계속 하자고 그랬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궁금했던 게 그거거든요. 이 조지호 이 청장이 상당히 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또 그리고 검찰에 진술한 거를 번복할 그런 특별한 이유는 그렇죠. 없어 보이거든요. 아니, 제가 판단컨대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하면 몰라도 이 사람을 그렇게 굳이 부르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의 변호인단도 네. 이 탄핵 심판이 기각될 거라는 걸 기대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는 것 이제는 같아요. 없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단지 시간을 좀 끌자. 왜냐하면 이제 탄핵 결정 시기하고 대선 그 하고는 일정이 완전히 맞물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최대한 좀 시간을 끌자는 거 하고 탄핵이 인용됐을 때 어떠한 명분을 갖고 이거를 어떤 정치 세력을 유지하는데 땔감으로 쓰겠느냐, 쓸 수 있겠느냐, 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변호인들도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일정을 이렇게 잡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그 지난 변론 때 뭐 조 변호사였나요? 조대현 변호사였나요? 짐 싸서 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조금 뭐 또 그러면서도 중대한 결심 얘기 나왔는데 이 석동현 변호사 표현에 따르면 집단 사퇴 얘기로 들립니다. 결국엔 그거죠.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거는 뭐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일괄 사퇴하고 나가는 건데 지금 거의 막바지잖아요. 제가 보기엔 오늘 어쩌면 다음 주 화요일쯤 이제 25일 정도 하나 더 줄까? 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결심을 늦어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할 거 없어요 이제. 오늘 하는 것도 사실은 다 나왔던 얘기라서. 그러니까 이제는 뭐 사퇴를 한들 예. 할 만큼 다 했고 더 이상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단지 이 헌재의 탄핵 재판 자체가 불공정했다. 네. 아니면 더 해야 될 게 있는데 서둘러 끝낸다는 거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우리가 집단 사퇴한다. 요 정도 명분을 만드는 거 외에는 뭐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또 그럼에도 뭐 또 탄핵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호사 강제주의가 적용되긴 하지만 예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또 적용받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윤석열 피청구인이 휴업 중이더라고요. 그렇죠. 변호사. 대부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그렇죠. 변호사잖아요. 자격이 있고 뭐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하면 하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변호사가 그렇죠. 없더라도.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은데 참 그래서 요즘 말씀대로 시간을 좀 끄는 모습 아마 그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홍장원 이제 전 차장이 나올 건데 이쪽 추가로 지난번에 다 증언했잖아요. 네. 이번에 나와가지고 달라질 게 있을까요? 달라질 거는 없을 텐데 이제 꼬투리를 잡겠죠. 꼬투리 잡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했던 증언 그리고 조서의 내용 네. 그리고 지난번 헌재에서의 증언 내용 중에 요때는 거의 조사는 바뀔 수 있잖아요. 그리고 표현이 약간 바뀔 수는 있죠. 그렇죠. 예. 그게 토시 한자 안 틀리고 똑같으면 이상한 건데 그렇잖아요. 그거는 완전히 달달달달 외워서 그냥 외운 대로 얘기하지 않는 한
뭐 제가 아예 뭐뭐였던 것 같아요라고 하다가 뭐뭐라고 기억합니다라고 그렇죠. 조금씩 다를 수는 해도, 있죠.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걸 갖고 꼬투리 잡아서 왜 이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저 때는 저렇게 얘기했느냐. 그리고 민주당과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을 이제 피소추인 측에서 집중적으로 하겠죠. 네. 아마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또 단전 관련된 얘기를 좀 하면 당시에 단전을 계엄군들이 이 국회에 뭐 두꺼비 집이 있다고 하는데 외부에 노출된 것들만 좀 찾았다. 그런 게 어디 있는지 찾아보려고 했다. 결국은 사전에 상당히 철저하게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들어간 게 계엄군이 들어간 게 국회 본관하고 네. 의원회관하고 왜 지하에서 지하 연결되잖아요. 맞습니다. 통로가 있잖아요. 그 통로에 들어가서 이제 단전 조치를 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외부 사람은 몰라요. 그 국회 안에 근무하는 사람들이나 그 통로로 가끔 뭐 아주 추울 때나 비 오고 그럴 때 그쪽으로 다니는데 네. 그건 누가 안내하지 않으면 그렇죠. 아니면 사전에 누가 알려주지 않았으면 그 통로 쪽으로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그 내부 조력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있었을 네. 것이다. 그만큼 좀 철저하게 네. 계획적으로 준비를 했던 정황이 아닌가. 이 부분도 아마 좀 더 확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한덕수 총리도 또 오늘 어제 본인의 탄핵 심판도 했지만 오늘 또 추가 증인으로 나올 수 있는데 특히 지금 국무회의 관련해서 다 그런 얘기합니다. 장관이나 뭐 비서실장이나 다 만류를 했는데 윤석열 하만 냈다고 하거든요. 요 내용도 오늘 또 더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렸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일단은 다 말렸는데 화를 그렇게 내고 그냥 가버렸다. 네. 이상민 장관만 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뭐 맞는 것 같지는 않고요. 화냈겠죠. 네. 왜냐하면 자기는 급한데 국무위원들이 자기 마음을 모르고 다른 소리 하니까 네. 일부 국무원으로 보입니다만 그 본인은 왜 계엄을 해야 되는지 절박하잖아요. 이게 절박하죠. 지금 예. 명태균 씨가 특검 요구하지 또 거기다가 이른바 황금폰을 민주당에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얘기하지. 네. 이거 빨리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이 아무리 생각해도 비상계엄에서 그냥 비상계엄 상태 하에서 사법권도 장악하고 모든 걸 통제하고 언론도 통제해서 그냥 막아버리는 거 외에는 뭐 없는데 방법이. 네. 내 속도 모르고 자꾸 안 된다고 하니 화를 버럭버럭 냈겠죠. 지금 뭐 하나씩 좀 더 드러나는 부분, 뭐 큰 줄기는 사실은 윤석열 피청구에 대한 탄핵 심판이나 이제 오늘부터 있을 오늘 공판 준비 기일입니다. 구속 취소 신문도 하고요. 고 형사 재판 그 윤석열 이게 우두머리에 대한 이제 얘기인데 계속 이제 드러나는 것들은 보면 왜 이렇게 그 시점에 내란 계엄을 하게 됐냐. 명태균 관련성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더 드러나거나 좀 더 밝혀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끝까지 인정 안 하겠죠. 인정은 안 할 것이다. 네, 인정은 끝까지 안 할 겁니다. 예. 왜냐하면 그러면 본인이 여태까지 했던 주장이나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그건 끝까지 인정 안 할 거예요. 하지만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상은 네. 달리 이유가 없잖아요. 무슨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서 그랬다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네. 그건 정말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 탄핵 소추가 된들 헌법재판소 가서 탄핵 기각 받아오면 되는 거잖아요. 뭐 지금도 이진숙 방통위원장한테 네. 기각됐고요. 살아 돌아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사후적으로 찾아낸 핑계로 보이고 네. 결국엔 명태균 사태를 막을 방법이 없다 보니까 이제 찾아낸 방법이 비상계엄인데 그래서 일단 자기 와이프를 지키고 자기도 살고 네. 뭐 이거 아니었겠어요? 그거 외에는 뭐 이유를 찾기가 어렵죠. 명태균이 윤석열 부부하고 통화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 말씀대로 본인도 본인이지만 어쩌면 김건희가 더 핵심으로 보여요. 그 김영선이 해줘라 이런 것도
명태균의 전화 같은 걸 들어보면 그 녹취나 이런 걸 들어보면 그 보는 데서 좀 이렇게 그렇죠. 아 내가 해줬어 이렇게 보는 데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통화도 사실은 예. 명태균이 김건희에게 전화를 걸어서 걸었다가 통화를 하다가 바꿔준 것 같아요. 김건희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 바꿔준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통화를 하게 되면서 예. 보라고 내가 예. 이렇게 조치했다 예. 라는 거를 자기 와이프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뭐 하는 얘기잖아요. 미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핵심은 김건희지 윤석열은 그냥 김건희 하라는데 했다 그럴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통화 횟수나 네. 뭐 시간으로 따지면 훨씬 길겠죠. 그러니까 윤석열, 명태균 간의 통화보다는 명태균, 김건희 네. 간의 통화가 더 자주 있었고 연락도 더 빈번히 주고 받았을 거고요. 그 결국엔 거기가 핵심이죠. 그 명태균이 이 계엄의 이 내란의 어떤 원인이고 또 그것을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 김건희였다면 이 김건희가 지금 하나도 안 드러나고 있고 네. 뭐 이런 상황이 사실은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렵거든요, 사실은. 근데 앞으로는 이제 네. 하겠죠. 해야 된다? 네. 아. 당연히 이제 내란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당장은 명태균 씨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만 할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예. 이게 뭐 멀리서부터는 일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부터 뭐 줄줄이잖아요, 이게. 다 더 큰 걸로 이슈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네. 다 하나하나 다 굵직굵직하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인사 개입 문제, 그리고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뭐 예. 많죠. 뭐 이종호 뭐 등등 너무나 많아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명태균 지금 중앙지검으로 지금 이첩된 그 사건 뭐 그런 것도 또 명태균 특검법을 민주당이 또 네. 내기도 했었고요. 자 명태균 저희가 단독을 계속 내고 있는데 지금 또 확인되는 거는 저희 단독은 김영현을 통해서 경호처 인사에 명태균이 개입한 녹취 뭐 MBC인가요? 공개가 됐고요. 또 홍준표 시장의 아들하고 명태균이 전화를 받은 사실. 또 오세훈 시장은 또 본인 얘기와 달리 회동을 했던 사실 등등이 다 드러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진행됩니까? 일단 명태균 씨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근데 가끔 좀 그 부풀려서 얘기하는 건 있어도 근거 없이 생판 아무 근거 맞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홍준표 시장은 그 좀 솔직해야죠. 그렇게 거기야말로 제가 보기엔 생판 거짓말하고 있어요. 홍준표 시장. 그 아들이 뭐 그냥 실수했다 뭐 이런 네. 또 변명을 했던 것 같은데. 홍준표 시장 아들이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다 큰 성인이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또 아버지하고 상의 없이 그런 일을 한다? 아니 일단 아들이 명태균을 어떻게 아냐고요. 네. 아버지와의 어떤 접점이 없이 어떻게 알아요 아들이. 명태균을 쏘가서 감사 문자를 보냈다. 이거는 썩긴 아니다. 뭘 그 부분은 좀 납득하기는 어렵다고 하고 이 사기꾼한테 당한 피해자다 이렇게 홍준표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납득하기는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기꾼한테 쉽게 속아서 피해를 당할 정도면 공직을 맡지 말아야죠. 그 정도 수준이면. 그렇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은 어떻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조금 다르게 보이는 뭐 아니면 좀 말이 좀 다른 것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오세훈 시장은 사실은 홍준표 시장이나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는 2년을 맺었던 기간은 짧아 보여요. 네. 결국엔 2021년 4월에 있었던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한 인연인데 그 전후로 해서 그때 오세훈 시장이 약 10년 정도를 야인으로 지냈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1년도에 서울시장 무상급식 관련한 맞습니다. 주민투표와 관련해서 중도 사퇴하고 그다음에 뭐 총선에서도 낙선하면서 한 10년을 10년간 쉬었단 말이에요. 쉬었어요. 네. 그러다가 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사실은 다급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2년을 맺게 된 것 같은데 등장 인물을 보면 누가 봐도 수긍이 되는 상황이에요. 오세훈 시장의 최측근 그건 누가 뭐래도 정치권에 있는 사람은 다 압니다만 누가 뭐래도 강철원 전 보좌관이죠. 강철원 씨. 예.
서울시에서 부시장도 했고 오세훈 시장 밑에서. 근데 강철원 전 보좌관이나 등장인물로 볼 때 네. 아, 저렇게 돌아갔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명태균 씨 측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요것도 하나하나 또 확인이 되겠죠. 그렇죠. 확인이 되겠죠. 왜냐하면 아하. 이게 모든 통화나 하여튼 뭐 문자나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다 저장해 놓는 사람은 사실은 당연히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게 그 무서운 게 그 팩트 앞에서 사실 앞에서는 메시지나 녹음 앞에서는 누구 하나 머리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참- 그런 상황이 딱 전개가 돼요. 다 녹음해놓고 다 갖고 있고 다 메시지 갖고 있는데 어째 이깁니까 이거를.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 아닌 증거 더 다른 증거들이 나오는 거 어떻게 막아냅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오세훈, 홍준표 여권의 잠룡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유력 주자들이죠. 그렇죠. 원래 또 뭐 홍준표 시장은 많이 또 출마도 했었고 대선 출마도 계속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기 대선이 열린다 하면 이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김문수 장관이 좀 더 유리한 거 아니냐. 근데 어제 이 토론회에 네. 김문수 장관이 이게 참여를 했는데 여권의 의원들도 많이 60여 명 왔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난번 오세훈 시장이 축사할 때보다 10명은 더 온 더 것 왔어요. 같아요. 보면 국민의힘 현역원들이 보면 참 우르르 잘 몰려다녀요. 그러니까 여긴가 그래서 우르르 갔다 저긴가 봐 그리고 또 우르르 가고 예. 그러고 있는 양상인데 보기에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아요. 저렇게 할 일이 없나? 뭐 그런 그러니까요. 생각도 들고.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분들이 가서 또 김문수 장관한테 눈두장 찍는 모습인데 김문수 장관이 메시지도 쏟아냈고요. 기자들하고 얘기하는 모습. 아마 이게 대권 출마를 염두에 둔 모습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전략적으로 본인 입으로 대선 출마에 대한 언급을 안 하고 대선은 누가 있다고 하냐 지금 네. 현재에서 아직 결정도 안 났는데 근데 전략적으로는 그게 맞죠. 그러면서 지금도 윤석열 김건희 부부에 대한 지지 의사를 나타내고 있는 층을 다 가져가는 거죠. 홍준표 시장은 왜 지금 어려워졌냐? 대구에서 짐 싼다는 얘기해서 이제 그거에 말이 거기서 뭐가 안 맛이 간 맞아요. 안 거예요. 맞아요. 예. 아니 조기 대선 얘기하고 탄핵 찬반하고 이게 딱 결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죠. 김문수는 어느 정도 맞잖아요. 장관 그거 맞잖아요. 맞죠. 네. 그- 탄핵 반대 그리고 네. 대선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그 자세가 맞는 거죠. 예. 사실 논리적으로. 근데 본인 마음속에는 뭐 어제 중도 확장 가능하냐 이런 얘기 외부 확장 얘기를 하니까 본인 밑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다. 미신 공토하고 뭐 다 했기 때문에 그 얘기 한다고 봤을 때는 사실상은 대권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 다들 얘기를- 아는 거예요. 조기 대선 할지는 네. 다 알죠. 다 아는 겁니까? 아니 요새 네. 보니까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낮에는 탄핵 반대, 뭐 탄핵 기각을 얘기하고 밤에는 조기 대선을 조기 대선. 얘기한다고 그래갖고 그건 뭐야? 그 정말. 주기 야선 이렇게 되나? 낮에는 기각을 기각을 얘기하고 얘기하고, 밤에는 대선을 얘기하는 얘기하고. 그런 상황인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참 그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고 뭐 좀 그런 상황인데 또 한 명의 주자가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책도 지금 냈고요. 뭐더라? 국민이 우선이다. 뭐 이런 책을 냈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이력을 보니까 검사를 뺐더라고 여기 저기 책이나 이런 데서 검사라는 거 뺀 거 이것도 아마 정치적으로 한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인생에서 검사 시절을 빼면 뭐가 남죠? 제가 봤을 때 한 8, 90%가 검사 얘기 같은데 남을 게 없어 없지 보이는데. 않나요? 정치도 예. 뭐 하긴 했지만 그 정치도 검사 관련된 정치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요. 그것도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총선 참패하고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하다가 이제 잠깐 또 그 탄핵 소추 때문에 잠깐 하고 그만둔 거 빼고는 나머지는 다 검사 생활인데 검사 생활을 빼버리면 사실 남는 게 별로 없어 보이는데
이게 그 어차피 한동훈 전 대표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네, 하겠죠. 아마도. 커리어나 이런 게 너무 겹친단 말이죠. 아, 윤석열. 윤석열하고 예. 너무 그래서 얼마 전에 한동훈 전 대표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나 몇 사람 만났잖아요. 네. 원로급의 분들을. 그 만남이 이루어지고 요새 최근에 보면 김종인 전 위원장이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막 띄워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누구는 한동훈 전 대표가 대선 출마하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또 선대위원장급으로 이렇게 캠프에 뭐 원로로 모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정말 정치를 일도 모르는 거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 하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시는 만난 것도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인생의 대부분이 윤석열과 겹치는 입장에서 지금 이 사람은 비상계엄 내란죄를 저질러서 탄핵됐고 그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사람이 지난번 2022년 대선 때 선대위원장을 했던 사람을 또 모신다고? 만남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안 그래도 겹치는데 안 그래도 이 사람 저 사람 이게 둘을 놓고 볼 때 비슷한 거 아니야? 너무 싱크로율이 높은 거 아니야? 이렇게 헷갈릴 정도인데 거기에 또 동일한 사람을 앞장 세우는 것까지 겹치게 만든다고요? 그건 정말 잘못된 전략이죠. 차별화시켜. 지금도 저 책 얘기도 좀 그런 게 국민이 먼저입니다. 이거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람이 먼저다. 허허 문재인입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게 조금 뭐가 본인의 어떤 특성이나 개성 이런 게 조금 부족한 게 아니냐. 윤석열하고 똑같이 가면 그 누가 뽑아주겠습니까? 그 지지자 일부 빼고는 그런 부분이 조금 옆에 이제 뭐 정치 컨설턴트 하는 사람 있겠는 있겠는데 뭔가 맥락을 잘 못 잡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급해서 그렇겠죠. 급해서 그렇다 이거는. 뭐 책도 얼마나 준비를 했겠어요. 네. 사실은 뭐 급하게 만들어낸 한 달 두 달 책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제목부터 내용까지 검사 생활을 다 드러낸 건 회의를 했겠죠. 네. 어떤 결단의 그 결과라고 보이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으로 보겠느냐. 단지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비상계엄에 반대한 거, 그 정도잖아요. 그때잖아요. 네. 그때. 그거 하나로 그렇게 차별화를 얼마나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또 당 원내에 또 이른바 친한파 또 한동훈을 지지하는 의원들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계속 뭐 친한계 얘기할 때 제가 친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친한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그리고 제가 단서를 붙여서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야기를 했는데 글쎄요 저도 그 부분은 의문이에요. 정말 이게 개파라고 할 정도면 깃발 꽂고 나가면 야, 이거 죽으나 살아 모르겠다 일단 그렇죠. 우리는 운명 공동체니까 같이 가보자. 잘 될지 뭐 실패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한 몸이니까 그냥 무조건 간다 고 하고 따라가야 이게 개파인데 국힘 의원들은 그런 스타일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한 명도 안 따라 나갈 것 같아서. 자, 또 다른 주자가 유승민 전 의원인데 유승민 전 의원도 뭐 박근혜하고의 그 배신 오해를 좀 풀고 배신 프레임을 극복하고 싶은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당심을 좀 얻을 가능성? 사실은 진작 풀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또 성격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될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 이제 원로급 인사 중에 나라도 나서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 거로 제가 들었어요. 그 오해 푸는 중간 역할을 해주겠다. 중간에 좀 다리를 나서라도 해야겠다. 근데 제가 보기엔 유승민 전 대표는 국힘에서 계속 정치를 할 거면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선
당사자하고 풀어야 돼요. 그렇죠. 네. 누가 풀어줍니까 그거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배신자로 딱 찍었기 때문에 그 프레임에 여태까지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당내 경선을 해도 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론조사에서는 월등히 이기는데 네. 당원 투표에서 일단 많이 지거든요. 지난번 경기도지사 당내 경선 그렇죠. 때도 그랬고 그 여론은 김은혜 당시 후보한테 완전 밀렸지 않습니까? 거의 여론에서 이겼었는데 여론에서는 당심에 많이 이겼죠. 근데 당원 졌잖아요. 투표에서 더 많이 졌어요. 예, 훨씬 많이 져가지고.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는 빨리 하셔야 되는데 사실은 진작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뭐 조기 대선을 가정하고 뭐 오세훈, 홍준표, 유승민, 한동훈, 김문수까지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누가 제일 가능성이 높습니까? 지금 기존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김문수 김문수죠. 장관이 제일 유리할 그 수밖에 룰을 없습니다. 그 룰을 그렇게 당심 그걸 해놔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래서 룰을 누군가 당 지도부가 네. 책임지고 바꿔야 되는데 과연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지도부가 대선 때까지 계속 지도부로 이 비대위 체제로 갈 수 있느냐도 의문이에요. 사실은 탄핵이 인용됐을 때 며칠 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네. 관훈 토론회에서 했던 그 발언대로라면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탄핵이 인용되는 순간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인은 들거든요. 또 이런 상황이 생겨도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 그렇죠. 얘기를 한 네. 게 저는 커 보이거든요. 아니, 그렇죠. 근데 헌재 결정으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배 네. 사유다. 이건 대통령직에 그냥 둘 수 없는 사유다라고 결정해서 파면을 한다면 비상계엄이 또 벌어져도 해제하는 표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국힘에 계속 비대위원장을 하는 게 맞느냐? 사실은 맞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힘의 지도부가 바뀐다는 전제 하에서는 룰의 변경도 가능한 거 아닌가? 근데 룰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바뀌죠. 또 달라지니까. 예, 지금 룰대로 하면 김문수 김문수입니다. 장관입니다. 누가 봐도 김문수입니다. 당심을 얻고 있는. 짧게 민주당도 좀 짚어보면 민주당은 뭐 이재명 대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보수 정당 오른쪽 보수 정당 개혁 보수 중도 보수 그 얘기가 지금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뭐 지극히 대선 본선을 염두에 둔 전략이죠. 근데 네. 저는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얘기하는 그 보수와 진보라는 개념 자체가 뭐 잘못 쓰여지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는 보통 외국 같으면 보수적이냐 진보적이냐 뭐 이게 주로 경제를 보는 관점 그거로 나뉘잖아요. 그래 돼야 되는데 원래 네.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또 하나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네. 것이냐. 이게 다른 나라에서 쓰는 이른바 컨서버티브하고 예. 뭐 리버럴 내지는 프로그레시브의 개념하고 우리의 보수 진보의 개념은 우리나라는 또 달라요. 그렇죠.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 북한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가장 단적인 예가 북핵을 북한의 자위권의 일환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네. 뭐 이걸 놓고도 지금까지의 보수 진보를 나누는 개념으로도 많이 쓰였단 말이죠.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민주당이 중도 보수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제가 경제적 보기엔. 부분하고 북한 안보 부분하고는 또 달리 봐야 되는데 이걸 같이 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뭐 일견 맞는 얘기이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복잡한 상황, 특수 상황. 외국과는 다른 개념으로 여태까지 막 혼용해서 써온 거에 비추어 보면 또 틀린 그러면 얘기이기도 하고요. 대선을 생각하고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어째 전략적으로는 괜찮은 겁니까? 저는 전략적으로는 맞죠. 아예 왜냐하면 맞다 전략적으로는. 대선은 무조건 중도 싸움이잖아요. 그렇죠. 중도 싸움이고 집토끼는 미우나 고우나 나를 찍어줄 거야를 국권이 믿고 그렇죠. 상대방 진영을 향해서 돌격을 해야 이기는 것이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예가 예. 2012년 대선에서의 당시 박근혜 후보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죽으나 살아 이른바 보수층은 박근혜 찍을 찍을 수밖에 거니까 없어요. 경제민주화 이 등등이 네. 먹혀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초연금 네. 뭐 그렇죠. 막 지르고 막 지른 거예요. 그리고 이겼잖아요 그 선거. 문재인 당시 후보한테 아주 이겼어요. 근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 2020년 대선에 2022년 대선 네. 때 그때 돌이켜 보면 정말 박빙으로 졌거든요. 0.7 뭐 이 정도인데 뒤에 다 있다고 생각하고 요 부분만 서울에서만 조금 더, 요 중도만 조금 더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당연하죠. 그러면 당연히 이런 전략으로 나올 네. 것이다. 근데 이 모든 또 이 당 내에서도 달라들고 밖에서 달라들고 모든 사람이 또 비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안 찍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비판하는 게 오히려 더 주목받는 글쎄요. 어쩌면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한 거에 다른 사람들이 말려드는 거 아닌가 이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용가라사대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뉴스바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해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 해주실 분들의 응원을 기다립니다.